근데 왜 이렇게 학구적인 분위기예요? 시험 다 돼서. 미리 좀 풀어보는 게 좋긴 하죠. 자, 4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운영 위험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죠? 자, 이거는 사업상 위험에 포함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인데, 이게 부동산에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사업은 다 사업상 위험이 있고요. 그런 사업은 공통적으로 시장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죠. 수요 공급과 관련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그거 말고도 수급 상황은 괜찮아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있죠. 운영 위험. 직원이 골치를 썩인다거나 할 수 있죠. 학원 운영하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환급자 과정이 있었어요. 환급자. 이렇게 직장인들 야간에 수업 들으면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급이 돼요. 그럼 환급이 되면은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보험에서 돈을 받는 거죠. 학생들 입장,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직원이 자기가 일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막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몇 달간을. 했다 그러고. 다음에 나올 거야 하고 계속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수업 듣는 사람이 미리 돈을 내고 환급이 되면 그걸로 돈을 이제 통장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돈 내고 다닌 거죠, 사람들이. 환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직원이 안 한 거예요. 지가 일하기 귀찮으니까. 몇 달치 몇 천만 원이 쌓인 거예요. 학원 전체에 수험생이 많으니까. 그걸 학원이 다 물어줘야지, 어떻게. 그런 건 다 운영이에요. 운영 과정에서 직원이 그렇게 문제를 생겨. 운영 과정에 시장은 괜찮을 수 있잖아요. 시장의 수급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 근데 이제 부동산에만 독특하게 있는 위험이 위치험입니다. 이런 게 이제 사업상에 있을 수 있고요. 금융적 위험은 학원 사업하면 없겠습니까? 다 있고요. 법적 위험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인플레 위험은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대신 요거 인플레 위험도 인플레 해치라고 해서 앞에 나왔죠. 긍정적인 면도 있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고정 임대료 계약을 맺을 때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특히 요런 거. 그 외에 인플레 위험하면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변동금리로 차입했을 때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금융적 위험도 존재하고 인플레 위험도 존재하는 거예요.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이런 위험은 없는 거예요. 인플레 위험은 있을 수 있어도.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 이런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법적 위험 맞죠? 정부 정책 변화에 의해서. 그다음에 3번에 위치 위험 됐고요. 그다음에 4번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도 금융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거는 틀렸죠. 금융적 위험은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손실 가능성이다. 그렇죠. 지금 특히 이 위험과 수익 파트 있죠. 여기에 43번까지죠. 44번은 걸쳐 있는데 여기 최근에 몇 년간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0, 41, 42, 43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은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1번은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더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맞나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해가 되면 괜찮고요. 이게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죠. 다음에 2번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죠. 요거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5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5번이 지금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 하고 요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념적으로는 요놈이 우수하다 그랬죠.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이게 5번 지문. 다음에 3번 지문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낮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그죠? 다음에 4번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변하는 투자 아닐수록 보다 안전한 투자 아니다. 이게 틀렸죠?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민감도 분석에 대한 표현이죠. 다음에 5번은 방금 봤고요. 그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자, 됐고요. 다음에 42번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의 개념 중 틀린 것은 1번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깊이적일수록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맞죠? 자, 이게 보통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하죠. 요 위험 할증률이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얘가 무엇 때문에 달라지나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느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느냐 그 시장의 위험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게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안의 위험에 따라서도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내가 토지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준하고 아파트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투자안에 투자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위험 깊이적일수록 요구하는 수준이 커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지문 내용이죠.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깊이적이죠. 요구성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그래서 요놈 때문에 얘가 주관적 수익률이 된다 그랬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로서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다. 맞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뒤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하면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지 말고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죠. 내부 수익률은 원래는 유입현가합과 유출현가합이 같도록 하는 할인율인데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풀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원래는 원래 이제 대학 이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 기간이 1년이 아니라 투자 기간이 여러 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현가합 이퀄 유출현가합 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방정식 세워서 풀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로 2차, 3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물어도 1차 방정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은 나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수업 안 해요.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은 2차, 3차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로 2차 방정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100%.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기대 수익률을 대답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3번은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이게 A, B, C, D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 왜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10%, 11%, 12%가 예상이 된다면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포기하고 와야 돼요? 12%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투자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12%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다. 요거 A의 요구 수익률은 12%인데 이게 A를 잡기 위한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2%고 요거는 A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어서 A의 외부 수익률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이러면은 이제 얘는 차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차선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 12%죠.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일반적으로 투자 안의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맞죠? 다음에 5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상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요구와 기대가 서로 다를 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요구와 기대가 같아지는데 이 같아지는 과정에서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대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채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채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 가격이 점차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투자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작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점차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커져서 결국은 이꼴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의 경우에도 부동어가 이 기대가 변하는 거죠. 요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이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43번은 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서 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지만 그 체계적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도 있죠. 비체계적 위험은 어쩌다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어쩌다 발생하는 그런 위험은 비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들이 많아요. 막 전부 다들 막 학자고 의사고 변호사고 이런 집안이 있는데 꼭 한 놈씩 이상한 놈이 있죠. 좀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그는 그 집안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비체계적인 그런 녀석들이 꼭 있죠. 좀 얘가 좀 이상한 건가요? 또 좀 엉망진창인 집안에 한 놈 또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잘 튀어는 이게 비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투자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대체로 위험한 데 투자하면은 수익은 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위험한 데 투자한다 해서 항상 수익이 큰 게 아니거든. 어쩌다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대체로는 위험이 큰데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데 수익이 작다. 이게 체계적 위험은 그렇다면 체계적 위험은.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수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작은 경우가 가끔은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작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그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 달라지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까 했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맞죠? 그럼 거꾸로 똑같은 수익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위험이 작은 포트폴리오가 위험이 큰 포트폴리오를 지배하죠. 이와 같은 관계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에요. 똑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놈이죠. 똑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놈. 다시 똑같은 수익률에서 위험이 제일 낮은 놈. 똑같은 수익률에서 위험이 제일 낮은 놈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뭐라 하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 오류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변이계수를 이용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변이계수는 클수록 위험한 거요? 안전한 거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변이계수는 무엇분의 무엇이고요? 당만 나와요. 당만. 수익률 분의 위험이잖아요. 수익률 분의 위험 해서 이게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번역이 돼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그러니까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평균을 써야 되고요. 분자에는 표준 편차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5번 지문인가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저는 투자를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고요. 다음에 44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맞죠? 이건 앞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해요. 그게 몇 번인가 하면은 40 몇 번에 있어요. 46번에 있어요. 46번에 자 나온 김에 이걸 해보면은 46번에 계산을 먼저 하면은 지금 A, B, C 각각의 수익률이 포트폴리오잖아요. A, B, C 포트폴리오인데 각각의 수익률이 호황불황일 때가 6, 4, 8, 4 이렇게 나오죠. 6, 4, 8, 4, 12 이렇게 이게 확률이 40%인가요? 확률이 각각 다르죠. 이럴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단 말이에요. 반반일 때는 그냥 한가운데 값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확률이 다를 때는 각각을 반영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려면 곱하기 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64, 24, 64, 24 4.8%가 되고요. 여기는 482, 32, 64, 24 32, 24 하면은 56이죠. 5.6%가 나오고요. 이건 40과 12니까 52죠. 5.2%가 나오죠. 다 하면은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익률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40%인가요? 0.4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가중평균해야 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지금 이게 계산해야 돼요. 다 해서 다 더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로 상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가 플러스 될 때 하나가 마이너스 돼서 서로 상쇄돼 버리면 이 숫자보다 여기 각각의 위험보다는 훨씬 작아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482, 32 1.9인가요? 1.92 36, 18, 35, 16 1.68이고요. 3, 2, 6, 3, 5, 15 1.56인가요? 그러면은 16 1 올라가고 10, 21 2 올라가고 5.16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중평균 했지만 다시 앞으로 가면은 44번의 2번 질문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에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투자안들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유사할수록 바람직한 분산 투자가 된다.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이 반대 방향이 되느냐 같은 방향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또 계수가 있죠. 그게 바로 상관계수고요.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고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낮은데 플러스 1일 때는 아무 효과가 없고요.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 지문에 지금 연결되고요. 4번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죠.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뭐라고요? 위험을 줄이는 건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그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편입되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그렇게 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은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게 구성을 하면 된다. 다음에 45번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더 가파르다. 맞나요? 자, 이건 뭐 한지 며칠 안 돼서 잘 기억하시죠? 자, 무차별 곡선이, 자,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위쪽에 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공격적, 이쪽이 보수적이죠. 보수적 투자자가 더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죠. 공격적 투자자가 더 완만하고요. 이 사람 위험 선호적, 위험 기피적. 위험 기피적. 이 사람 위험 선호적, 위험 기피적. 위험 기피적. 둘 다 위험 기피적. 왜요? 아래로 볼록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이 결국은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도가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만족도가 여기에 만족도가 여기에 만족도가 똑같아요. 근데 위험이 똑같은 크기만큼 증가를 해도요. 처음에는 수익을 조금만 얹어줘도 되지만 가면 갈수록 수익을 많이 얹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만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을 하나씩 더 부담할 때 수익을 더 많이 얹어줘야 만족도가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만족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것의 공통점이 바로 위험 기피적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상승하면 수익이 상승하는데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가리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는데 그때 말하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까지 개입을 시켜버리면 비례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작은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죠. 분산 투자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킨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자, 여기 보세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이거라고요. 일단 아래로 볼록하면은 위험 혐오적이고 기피적이고, 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공격적,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보수적, 이런 것이 바로 그 위험, 개인의 위험 선호도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저게 저 모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46번 아까 봤고요. 다음에 47번은 자, 이게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런 형태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정도는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 화폐 시간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지금 현재 500이 나가죠. 그다음에
요때 두 번이 얼마씩 들어오죠? 150, 150 들어오고요. 세 번은 200씩 세 번 들어오죠. 자, 이게 똑같은 금액이 처음서부터 5개가 다 발생하면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거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가 필요하고 이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요 시점의 금액으로 합산이 돼요. 요 시점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한 단계 앞 시간, 그 시점의 가치로 할인이 돼요. 그러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를 적용하면은 언제적 가격이 계산되겠어요? 요거. 요때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 녀석은 더 이상 할인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까지 왔는 목돈은 다시 이렇게 와야 되죠. 이때는 일시불 현가계수 2년짜리가 필요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150에다가는 뭐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연금 현가계수 2년짜리 어디 갔어요? 2년짜리가 1.73554죠. 1.73554 이것만 곱하면 되는데 200에 대해서는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가 2.48685죠. 2.48685를 하면은 요때 금액이 계산됐고 요게 이걸 다시 어떻게 또 할인해야죠. 일시불 현가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 그러니까 0.826446 0.826446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 두 개를 더 하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을 다 해서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니까. 맞나요? 설마 이거 암산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은 합산을 하면은 아마 671.xx 나올 거예요. 근데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라고 돼 있죠.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면서 671만 몇천 이렇게 나오면 지우고 671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빼면 500을 빼면 17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50.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5년짜리 있잖아요. 5년짜리 있으니까 연금 현가계수 이거 200으로 해도 돼요. 이거 200으로 5개를 하잖아요. 200으로 5개를 하면은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50만큼을 빼야 되죠. 연금 현가계수 2년짜리 해서 빼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23 빼기 18 할 때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렇게 해도 돼요. 13에서 8을 먼저 빼고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계산하는 방법이야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 근데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제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이게? 이해되니까 조금 나. 그렇지. 뭐든지 이해를 해야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 싶으면 같은 숫자만 나오면 하세요 그냥. 같은 숫자만 나오면 해요. 예? 같은 숫자만 나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8번은
다음 중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자, 요거는 이론으로도 중요하고, 예, 계산으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 풀다가 보면은 이게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위주로 하셔야 되죠. 포함 안 되는 거. 예,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이거는 건물 감가상각비죠. 건물 감가상각비고요. 또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소유자 급여라든가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죠. 이거 외에 이제 그 가유순정의에서 여기에서 고려하는 거 영업경비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 고려하는 거 영업경비 안 들어가고 여기서 고려하는 거 영업경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경비 항목은 여기 있으니까 그 아래 위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걸 더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함되는 항목이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산세 조심하라 그랬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순영업소득 자료 줘놓고는요. 순영업소득 뭐 1,300만 원 해놓고 여기 밑에 재산세 또 한 30만 원 해놓고요. 또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이 30만 원은 언제 이미 사용된 거예요. 1,300만 원 계산할 때 경비를 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효에서. 이때 이미 포함되는 걸 또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함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틀리잖아요. 이게 그 대체로 우리 계산 문제는요. 쓸데없는 자료 안 줘요. 필요 없는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든 아니면은 뭐 임대료 규제를 하든 뭐 이렇게 대체로 쓸데없는 자료를 안 주는데 어디에서는 쓸데없는 자료 준다고요. 가유순전을 계산할 때는 이때는 쓸데없는 자료를 줘요. 그래서 이게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래서 지금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감가상각비하고 소유자급여하고 개인적인 업무비, 유지관리비나 보안용역비. 이건 뭐 보안용역비는 그 세콘 같은 거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49번은 세후현금 수지를 묻고 있잖아요. 아, 그 밑에 재산세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는 세후를 묻고 있는데 이럴 때는 빨리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줬느냐 세율로 줬느냐에 따라서 옆에 순대이감을 써놓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순영업소득부터 문제를 주고 있으니까 순전후 이렇게 하고요. 옆에 순대이감 적어놓고 해야 된다고요. 이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대체충당금 다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과세 대상을 계산할 때는 비용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영업경비는 아니지만 순영업소득 얼마부터 출발해요? 1억 3천만 원이죠. 여기서 거기 이제 요 표현을 잘 봐야 되죠. 연간융자 월부금이 이거 연간융자 월부금이 뭐라고요? 이게 원금 이자 합친 거라고요. 그리고 저당 지불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원리금 지급액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원리금 지급액. 또 부채 서비스액이죠. 제일 이제 흔히 쓰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 이게 어렵습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에 이게 자꾸 나오면 이렇게 달려 나오니까 또 그것도 우리 시험 엄청 자주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저당 비율도.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영어로는 LTV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아, 돈 빌렸구나 하면 이리 가라. 돈 빌렸구나 하면은 대부 비율로 가야 돼요. 아, 대부 비율 안 썼네. 한 개 더 있네. 돈 빌렸구나 하면 이리 가야 돼요. 얘네들 둘을 제일 많이 써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대체로 근데 영어를 써준다고요. 근데 뭐는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돈 빌렸다는 뉘앙스에서도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라고 이건 주로 지렛대 효과에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지렛대 효과에서 부채 비율 사용한다. 내 거분의 남의 거. 아무튼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니까. 아무튼 이게 연간 융자 월부금이 얼마요? 6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빼면은 세전이 7천이죠. 근데 요거 이제 빼는 요 금액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요 순대이감 오면은 여기가 1억 3천에다가 이거는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 연간 융자 월부금 6천 중에 이자가 5천이에요. 이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얼마? 3천. 그럼 남는 거는 5천이죠. 이게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에다가 세율 30% 곱하면 1,500이죠. 1,500 계산된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5,500이 되죠. 그러니까 써놓고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생각하라 그러면은 좀 힘들어도요. 이게 가유 순전을 써놓고 순대이감 써놓고 그게 딱딱딱 맞춰 집어만 넣으면은 단지 여기 이제 원금이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를 따로따로 줄 때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뺄 때는 합쳐서 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50번은 순수 내현 이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과 내부수익률법과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지수와 내부수익률만 현가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현가라는 단어가 없고 나머지는 현가가 있어요. 현가 회수기간도 있고 또 연평균 순현가가 있죠. 연평균 순현가. 그래서 순수 내현 뭐 이렇게 하든가 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요것도 많이 물었다 그랬죠. 10년에 5번 물었어요. 10년에 5번.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틀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죠. 회수기간법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순현가법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요. 수익성지수법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 요거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하는 거고 그 각각의 방식이죠.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은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돼요.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건데 요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현가 회수기간. 단순 회수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 기준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순현가는 유입현가 합 빼기 유출현가 합이고 여기는 유입현가 합 나누기 유출현가 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누기 요거는 빼기라는 거. 할인율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 둘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요 놈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순현가법이고 다른 방법은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이런 거요. 그리고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는 방법은 가치 가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투자 안의 순현가를 더하기만 하면은 전체 투자의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현가법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A의 순현가와 B의 순현가를 알면 둘 모두 다를 투자하게 됐을 때 각각의 순현가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수익성지수나 내부수익률법은 A의 수익성지수 알고 B의 수익성지수를 아는 경우 A와 B를 같이 투자할 경우에 A의 수익성지수와 B의 수익성지수를 그냥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 계산해 다시 그 투자안들의 수익성지수를 다시 계산해야 되고 내부수익률도 마찬가지. A의 내부수익률을 알고 있고 B의 내부수익률을 알고 있어도 두 개 같이 투자할 때의 내부수익률은 그냥 더하거나 더해서 2로 나누거나 해서 안 된다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것도 더 불편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 순현가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영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수익성 지수나 내부 승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랬죠. 다를 수 있을 때 당연히 순영가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자자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51번부터는 이제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2시 반부터 하겠습니다.